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닛 12고요. 그 다음에 이 지문들은 흐름과 무관한 문장이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주요 대항들은 서로 모두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그래서 그들의 그런 지리적인 그런 지리적인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덜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대륙의 그것들은 경계라는 거죠. 대륙의 경계보다 해양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동해와 남해 중간지대인 현재 부산은 동해인지 서남해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죠. 어디서부터 어디가 동해인 거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남해인 거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의 바이오타라고 하는 것은 보여주는데 명확한 차이를 더 적은 명확한 차이를 보여준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런 바이오타라는 게 무엇인지 되게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을 건데 사실 뭐라 그래야 되냐, 생물군이라고 하는 게 조금 맞을 것 같아요. 생물군.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것보다 더 명확한 차이를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이 그 생물군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보다 이 덜 명확한 것에 대한 그 차이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말과 동일한 것처럼 들립니다. 가보겠습니다. 그것들 각각의 그런 대양들은 계속적으로 이동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각각의 대양 안에서, 맞죠? 대양 분지 안에서 물이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공전으로 인해서 물이 계속 회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바다들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물의 움직임은 보시면 움직인 물을 지금 얘기하는 이 회전한다는 부분, 요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들은 가지고 와요. 해양 그런 유기체들을 어떤 장소로부터 어떤 장소까지, 즉 여기저기에 운반하고요. 그리고 또한 도움을 주는데 분산을 돕는, 그들의 어린 그리고 그런 유충들의 분산을 돕는데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여기저기 퍼진다는 거죠. 게다가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가보겠습니다. 그런 해양 물에 있는 바닷물, 그런 덩어리들의 그런 다양한 지역의 환경 사이에서 기울기는요 매우 점진적이고 그리고 종종 확장되는데요. 어떤가요? 굉장히 넓은 지역으로 확장되는데 거기에 서식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유기체들, 그리고 생태학적으로 범위가, 그 생태학적인 이런 한계치가 굉장히 다양한 다른 유기체들. 정말 여기서 얘기하는 건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정말 다양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양한 생물이 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울기는요, 기울기라 했을 때 이 표현이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봐도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정말 말하는 그런 기울기인지,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그런 기울기인지, 뭐 어떤 기울기를 얘기하는 건데, 조금 생각해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봤을 때 바이오타, 즉 생물군에 대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생물군.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 드릴게요.
동해와 서해에서 자 이동한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동해에는 예를 들어 상어가 많습니다. 서해에는 고래가 많아요.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요 상어점에서 상어는 이 점에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죠. 동해로 가면서 서해로 가면서 뭔가 바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즉 동해에서 서해로 넘어가면 상어가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하게 점진적으로 쭉 내려간다는 거예요. 고래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육지라고 해볼게요. 육지. 대한민국, 한국에 사는 그런 생물 중과 유럽이라고 해볼게요. 여기에 살고 있는 한국 표범과 유럽에 살고 있는 뭐 곰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저희 나라에 곰이 반달곰 말고는 없죠.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기울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유럽에는 표범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성립이 안 되고요. 그냥 끊어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점진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왜냐? 경계가 연결되어 있고요. 대양들은 연결되어 있고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물이 흐르기 때문에 생물군이 명확한 차이를 보이다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여준다라는 이 말 자체가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육지에 있는 것보다 더 적은 명확한 차이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 경계로 따졌을 때는 조금 뭔가 애매하게 느낄 수는 있겠지만 생물군을 보면 경계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생물군이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주요 대상들은 덜 명확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구나라는 내용이에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장벽 B로 여기에서는 어디에 있냐면 자 장벽이 있겠지만 어떤 장벽이냐면 네 장벽이겠지만 그런 유기체들의 이동에 대한 그런 장벽이 있을 수 있지만서도요 열려있는 바다에는 확실한 경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한 경계가 없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장벽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 확실한 경계가 없다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즉 주제 문장이고요. 충분히 빈칸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바꾼다면요 여기 문장을 바꿀 거예요. 뭐 경계가 없다 즉 기울기가 완만하다로 표현해버리면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은 풀지도 못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정리해보면요 대양들의 첫 번째는 대양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생물군도 명확하지 않고 모호하게 바뀌는 거예요. 모호하게. 그러니까 다양하다라고 해볼게요. 다양하다. 즉 어디에서도 볼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동해에도 고래가 올 수도 있고 남해에도 고래가 올 수 있고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곰이 없다 이거인 거죠. 그게 생물군은 다양하다. 즉 생물군은 점진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기울기가 보인다. 여기선 기울기가 점진적이다는 거예요. 즉 바다는 대양의 경계는 모호하다라는 내용인 거죠. 주제 자체가 대양의 경계가 모호하다 이거예요. 주제. 여기도 주제. 그래서 어휘를 따지고 가자면 모두 연결돼 있다는 것과 덜 명확하다. 그리고 여기서 이 단어 자체도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얘는 조금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는 것보다 지금 이 문장은요 외우는 게 학생들한테 조금 유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rotate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dispersion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gradual, 그 다음에 extend, 그 다음에 differing,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이 정도로 한번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어휘적으로, 어법적으로는 저는 이 문장에선 짚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휘적으로 너무나 중요하고 내용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주제나 아니면 빈칸 정도로 나올 확률, 혹은 어휘나 이런 문장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아니라면 뭐 연결사, 이 지문을 쓰고 싶지 않다라는 분들은 연결사 정도가 나올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하고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문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까지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하다. 과학자들이 비교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동물 게놈을 인간 게놈과 비교하는 게 가능하다. 얘와 얘를 비교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종에 대한 게놈 지도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저도 게놈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같이. 지금까지 다양한 이런 게놈 지도들은요, 만들어졌대요. 뭘 포함하냐면 이러한 그런 마이스, 쥐와 침팬치와 같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들의 여기서 말하는 those라고 하는 거는 게놈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 이걸 받아오는 거고요. 게놈을 얘기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게놈 지도가 만들어졌다. 유전자 지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같은 방식으로 이거 forensic scientist, 포렌식이라고 하면 법의학자들 얘기하는 거. 매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왜냐면 DNA 증거를 용의자와 매칭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과학자들은 이 게놈 지도를 이용하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냐면 인간과 동물 DNA를 비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뭘 찾기 위해서냐면 유사점을 찾기 위해서. 유사점. 얘와 얘를 비교하겠다. 인간과 동물의 유전자를 좀 비교해서 그 다음에 뭔가 일치점을 찾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를 왜 포렌식 얘기를 한 거냐면요, 법의학자들이 DNA 증거, 즉 지문들을 활용해서 용의자랑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얘도 일치하는 걸 찾고요, 게놈 지도를 이용한 사람들도 일치하는 걸 찾겠다는 거예요. 동물과 인간의 일치점을 찾겠다. 그래서 명확하게 일치, 정말 완벽한 일치는 없을지라도, 여기 보시면 없을지라도 여기서 많은 케이스가 있다. 인간 게놈이 상응하는, 동물에 상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야. 그냥 비슷한 경우도 있다. 완벽히 일치는 아닌데 비슷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용 어려운 게 없어서 빠르게 내려가 볼게요. 과학자들은 확인하는데 유전적인 유사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인간과 다른 종 사이에서. 인간과 다른 종들 사이에서 유전적인 유사성을 확인할 때 그들은 이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냐면 새로운 의학적 치료 개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는 제 배경지식 선에서 말씀드릴게요. 쥐와 인간의 유전자 중에 일치하는 게 있다. 근데 그 유전자 때문에 뭔가 병이 발생했다면요,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윤리적인 부분을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서 그거는 생각하고 얘기하자면, 인간의 예를 들어서 간이 되게 유전자가 똑같다. 근데 여기에서 간에 암 걸렸을 때 이렇게 하더니 괜찮더라. 쥐를 대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법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게놈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가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게놈 지도를 왜 도구가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왜 다양한 종의 게놈 지도는 왜 유용한 도구가 되는지, 유용한 도구를
여기 보시면 제목이라고 가볼게요. 유용한 도구는 개놈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유용한 도구는 개놈이다.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를 알려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목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사실 이 지문 가지고 뭐 순서를 내고 싶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자면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this map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지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뭐 나타낼 수도 있긴 한데요. 그래도 조금 뭐라 그럴 이런 식으로 뭐 순서 삽입을 나타낼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굳이 짚지 않고요. 어휘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useful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creative, 그 다음에 match라는 거는 compare 아니면 seeking out, 그 다음에 perfect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correspond, 그 다음에 여기서는 identify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혹시라도 useful이나 아니면 perfect라고 하는 부분이 바뀌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제 문장에 뭔가 이렇게 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제목으로서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휘나 제목 정도로만 정리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이 크게 어렵지 않네요. 그래서 확실히 흐름과 무관한 문장은 어느 정도 지문이 통일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내용들이 잘 나오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2번 지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장 피아제의 그런 인지적인 구성주의에 대한 그런 이론은 보여줬다는 거, 제안을 했다는 건데 지식이 구성된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경험을 통해서 구성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뭐보다는 그런 사람에게 단순히 그냥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보다는 경험을 통해 구성되어야만 한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왜인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개인들은 구성하는데 정신적 도식 자체를 구성하는데 그들의 경험 기반으로 구성한대요. 여기서 도식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내용이 끝나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식은 그로 인하여 구성된대요. 어떤 거냐면 스케마에 의해서 도식의 변화에 의해서 구성된대요. 뭘 통해서냐면 여기 보시면 새로운 정보를요 수용하거나 assimilate라고 했을 때 동화시키는 거예요. 말이 어려워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동화시킨다는 거는요, 지금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거는 싱크를 맞추는 거예요. 싱크, 동기화를 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를 동화하거나 이런 수용, 받아들임으로써 도식의 변화에 대해서 지식이 구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식은 뭐냐? 경험. 여기서 보면 이 A라는 사건이 나왔을 때 B가 나오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일련의 마인드맵이라 생각해 주시면 가장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도식이라는 말을 마인드맵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인드맵 자체를 자신의 경험으로 구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걸 뭔가 받아들였을 때 그런 마인드맵이 변화가 되는 거다. 그게 지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정보가 연결될 때, 그러니까 존재하고 있는 정보에 연결될 수 있다면 그것은 동기화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정보에, 기존에 있는 그런 지식에 동화될 거예요. 동기화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A라는 정보가 있으면 이 위에 A-가 왔는데 이걸 받아들였으니까 이걸 합쳐서 이제 정보를 쓴다는 거예요. 만약에 들어오는 이런 정보가 충돌을 일으킨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주 지식과 충돌을 일으킨다면
인지적인 불일치가 발생할 거예요. 나는 분명 얘가 여기까지 뒤에 가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를 요구하는 건데 기존에 존재하는 그런 도식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뭐 하기 위해서냐면 새로운 정보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스키마, 이런 도식들, 그런 스키마를 변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응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A라는 학생을 보고 착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 봤더니 막 진짜 완전 뭐 날라리 이런 식으로 새로운 정보가 되는 거죠. 그때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야 라는 인지적 불일치가 발생하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착한 학생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스키마를 변경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여기서 이 과정은 이 위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상호작용하고 그들의 환경과 그 다음에 만들어간 지식을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경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건 장피아제가 얘기하는 건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식이라는 거는 단순히 이렇다가 아니라 결국에는 사람들이 겪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겪는데 내가 알고 있던 이런 A 지식을 내가 살면서 겪었었는데 A가 아니라 B일 수도 있다는 거고 이 과정을 통해서 불일치도 일어나고 스키마도 바꿔야 되고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새로운 지식으로 되었을 때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이것을 지식으로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사람과도 부딪힐 때도 있고 얘기할 때도 있고 상호작용하고 연결되어 있고 얘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식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정도까지 아마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어휘로 짚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나올 수 있는 뭐 순서, 삽입, 빈칸 뭐 이런 것들을 다 한번 보는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 요 문장 정도는 주제문이니까요. 주제문이니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빈칸으로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경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transmit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simulating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existing 이런 부분, require, 뭐 occur 아니면 뭐 decidence, adjust 뭐 이런 것들, interact with 이런 것들은 단어들은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법적으로는 크게 잡을 것이 없기 때문에 얘도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빈칸과 아니면 주제 혹은 어휘 정도로만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빠르게 끝났는데요. 요게 하나 덧붙이자면 일치 불일치 같은 이런 문제 유형들이나 지침 같은 건 왜 굳이라서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이 강의를 찍을 때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기반 자체 이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건 뭐가 있냐면요. 완벽하게 해석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어휘를 어느 정도 공부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센셜 정도의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부분이고 그 이하를 위해서 왜 만들지 않느냐라고 하면 뭐 배려하지 않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요. 빌드업이나 혹은 스타트업 학생들은 해석만 달달 외우고 순서만 정확하게 기억해도요 어느 정도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으로 가려면 이 빈칸들이 다른 말로 바뀌었을 때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그게 되지 않아요. 욕심이 나겠지만 오히려 그때일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고요. 시험이 끝난 다음에 오히려 빌드업에서 이센셜로 넘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2권은 되게 빠르게 끝날 거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